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부하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관세법이 제일 어렵거든요. 관세법이 양이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역실무하고 이제 관세법하고 따져보면은 이제 무역실무도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무역실무는 이해도가 좀 관세법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편, 큼직큼직한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한 흐름도 있지만 각 조문 간에 연계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할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봤을 때는, 그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 나오거나, 너무 단순한 부분에서 나오거나,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지, 과거의 문제들을 봤을 때 전혀 난이도가 낮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게 문제가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사례형으로 낼 거예요. 사례형으로 낼 거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설명형으로 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술형이긴 한데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비교 문제라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면은 단순 기술형.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순 기술형이라는 것은 그 제도를 취합해서 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뭐 가산세 두 개를 합친다든지, 뭐 납세 의무자와 벌칙을 합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내용. 적인 내용,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단순 기술. 수량.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포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 20점 분량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점 이내 분량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는 판단형 지문이 10점 정도로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의의나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10점 정도 쓸 수 없는 내용으로 아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마 거의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비교 문제라든지. 비교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는 최대한 한 5점 분량 정도로 낼 거고요. 나머지 15점 분량 같은 경우는 단순 기술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만점 정도, 그러니까 합격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하면은, 아, 내가 충분히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기출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변형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죠. 그리고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외적인 내용, 의의나 취지 같은 거는 법 외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떠한 제도와 관련해서 군데군데 짜투리 조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내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법 외적인 내용은 안 건드는 쪽으로 가는 걸로 난이도를 조절을 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형 문제가 되겠죠.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씨는 스마트워치의 관세율이 0%고 부가가치세율 10%래요. 근데 여기 지문부터 사례부터 읽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여기는 짧아요.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고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물음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물음부터. 다른 시험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항상 이 물음에는 내가 그냥 물음만 읽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판단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사례와 관련된 게 많았고요. 오케이? 여기서도 지금 물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여기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1장 1절에 있는 내용.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사례를 읽어볼 필요도 전혀 없겠죠. 자, 물음 2번.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머지는 제외. 여기도 물음만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물음 3번. 상기 사례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 A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사례를 읽어보고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사례 한번 읽어봅시다. 스마트워치 관세율 0%고 부가가치세율만 있다. 내국세라는 뜻이죠. 자, 인천세관에서 납세신고를 했다. 세관장은 당일 납세신고 수리를 했고 경과할 때까지 체납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체납세액은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걸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네, 세무서장의 징수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체납세액을 어떻게 강제징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떠올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관세법에서 강제징수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강제징수 절차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법제 26조에 나와 있죠. 법제 26조. 그렇죠. 관세 등이 없는 경우에 징수라는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국기법, 공직법을 준용해서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강제징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독촉을 먼저 하고. 어디서 나오지, 이거? 소멸시효 중단사유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압류했으면은 매각. 그 다음에 충당을 해야겠죠. 청산이나 충당이라고. 그럼 이렇게 네 단어만 외우게 되면은 내가 답안지를 쓸 때, 체납과 관련된 답안지를 쓸 때 좀 풍성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압류 매각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유예. 압류 매각의 유예. 자, 이 내용 말고 또 관세법의 체납세 징수, 강제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1장에 또 있어요. 관세 징수의 우선. 왜 우선. 그리고 강제징수를 할 때 강제징수비를 징수를 하죠. 그죠? 강제징수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그것도 역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관세와 부가징수 절차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처음 들어보죠? 비는 관세 절차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체납세액에 대해서 강제징수하는 관세법상 규정을 모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더 추가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체납자에 대한 제재, 5장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묶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강제징수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하나로 묶어 드릴 거예요. 그럼 한 60점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거기서 선별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내국세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체납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의의라고 그래가지고 법률에 있는 내용 쓰시면 되겠죠. 네. 법률에 있는 내용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이 있죠. 요건은 뭡니까? 내국세. 1,000만 원 초과하거나, 그리고 내국세만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징수할 수 없는 사유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은 압류나 매각이 유예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회생 절차가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외 사유. 자, 네 번째는 절차 나머지 쓰시면 되겠죠. 절차에서 가장 누락하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체납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내용 같이 꼭 빼먹지 말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계를 했을 때 누구한테 통지를 해줍니까? 그 체납자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인계를 하면 되겠죠. 서면으로. 자, 인계를 하고 나면은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겠죠. 징수를 성공해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징수를 실패해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네, 그 내용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줘야 될 거는 요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만 떠올리게 된다면 점수 일부 누락이 될 텐데, 그 내용은, 나머지 누락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두 가지가 있었다. 세무서장한테 인계하는 내용, 그리고 세관장이 강제징수하는 내용. 두 가지. 자, 첫 번째,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는 당연히 부가징수와 관련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과 관련해가지고 이 법과 내국세법이 상충하게 되는 경우 관세법이 우선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내국세 등에 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느냐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순히. 자, 그리고 관세법 38조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뭐 뺍니까? 신고납부세액의 변경,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제외라고 했죠. 그리고 자율심사 제외 라고 했으면 뭐만 쓰면 돼요? 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절차까지 규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38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까지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신고는 어떻게 해요? 납세 신고를 하죠. 첫 번째 납세 신고를 하죠. 납세 신고. 뭐 제외하고? 부가고지 대상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세 신고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사를 하죠. 심사는 어떤 심사가 있습니까? 아니, 요건심사가 있고 세액심사가 있죠. 요건심사가 있고 세액심사가 있죠. 이 법에 따른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심사를 하죠. 사전에. 그러고 나서 세액심사는 언제 합니까? 사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사유에 있으면은 사전 세액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 법률에 있는 내용까지는 써주셔야 돼요. 대상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써져 있는 그 대상만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율심사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자율심사 쓸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세액의 변경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신고 납부 세액의 변경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납세 신고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써도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물론 안 써도 되겠지만은, 정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국기법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납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납부 관련된 거 써주시고 플러스 뭐 시간이 남는다 납부 기한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납세 신고 수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물음기까지 다 첫 번째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범 답안을 막 모아서 막 두고 막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모범 답안은 보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중에서 뭐 특징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만 발차고 버려요. 왜? 우리 봐야 될 거는 책, 교과서, 법령집 아니면은 기본서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다른 문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건 단권화가 아니죠.